제 친구 하나가 6월에 하이닉스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딱 한 달 만에. 그때가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오르던 때였거든요.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건 나라가 미는 거야. 국민연금이 사주는데 이게 어떻게 빠지냐? 그리고 그땐 진짜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70% 넘게 늘었고 반도체 수출만 떼서 보면 무려 199% 증가. 코스피는 8,400을 뚫고 사상 최고가. 이번엔 진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그런데 딱 한 달 뒤, 바로 어제 그 친구가 번 5천을 전부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하이닉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수출은 그대로예요. 실적도 그대로고요. 팔린 반도체가 갑자기 창고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만 반토막.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펀더가 이렇게 멀쩡한데 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파봤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이 팔아서 그렇다고. 근데 국민연금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비중이 규칙을 넘겨서 안 팔면 규정 위반이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타이밍이 나빴던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이 팔기 훨씬 전부터 반도체는 이미 조용히 끌어내려지고 있었거든요. 어제의 폭락은 그 흐름에 국민연금의 강제 매도까지 겹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바닥에 깔린 한 문장이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개미가 아니라 큰손의 돈이다. 이 한 문장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미친 장이 전부 설명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펀더는 멀쩡한데 왜 빠지지 하고 계시죠? 오늘 그 수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되짚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미친 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누가 짜고 이렇게 했다고 적힌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정확한 팩트 위에 제 견해를 아주 많이 얹은 이 미친 시장에 대한 저의 해석이라고 봐주세요. 대신 약속 하나 할게요. 팩트는 팩트대로 정확한 숫자로 짚고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 하고 매번 선을 그으면서 갈게요. 그래서 판단은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본론에 앞서 오늘 내내 쓸 렌즈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펀더 멀쩡한데 왜 빠져가 다 풀려요. 주가는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로 정해져요.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순간 파는 돈이 사는 돈보다 많으면 주가는 빠져요. 반대로 실적이 별로여도 사는 돈이 몰리면 올라요. 즉 주가를 결정하는 건 실적이 아니라 수급, 그 순간의 돈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크기가 개미랑 큰 손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나올 숫자 하나만 미리 볼게요. 개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넣은 돈이 8조가 넘는데 국민연금 한 곳이 규칙 때문에 팔아야 하는 물량은 최대 50조가 넘어요. 개미 수백만 명이 힘을 합쳐도 큰 손 하나가 마음먹고 던지는 물량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턴 제 견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국장에서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나 큰 손의 돈이고 개미는 그 파도에 올라탔다가 휩쓸리는 쪽이라고요. 펀더가 멀쩡한데 왜 빠지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회사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지금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했던 거죠. 먼저 이 상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사실상 반도체 한 섹터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업고 뛰었죠. 그리고 이 상승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붙어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계속 사주니까 반도체는 안 빠진다. 실제로 상반기 내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팔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은 원래 자기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 20.8% 근처로 유지해요.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목표보다 커지니까 원래는 팔아서 다시 맞춰야 해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엔 이 리밸런싱을 1월부터 6월까지 유예하고 있었어요. 시장 입장에선 팔아야 할 큰손이 안 팔고 있으니 안심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견해예요. 저는 이 믿음 자체가 함정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상승 구간에서 반도체를 잔뜩 담은 게 개미들만이 아니었거든요. 뒤에서 조용히 낮은 가격에 이미 물량을 실은 큰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겐 언젠가 그 물량을 비싼 값에 넘길 상대가 필요했죠. 국민연금이 받쳐준다는 그 믿음이 개미들을 고점까지 끌고 들어오게 만든 가장 좋은 미끼였던 거예요. 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확신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6월, 다들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락엔 항상 이유가 붙죠. 사실 그 자체는 다 진짜 있었던 뉴스예요.
하나, AI 거품론.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이제 AI 반도체를 예전만큼 안 산다는 신호로 해석했어요. 둘, 반도체 피크아웃. 이 사이클 이제 꼭대기 찍은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셋, 호르무즈.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이 무력 충돌하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확 커졌죠. 여기서부턴 제 견해예요. 이 뉴스들 하나하나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이 리스크들이 사이클을 단계적으로 끌어내리는 핑계로 아주 편리하게 쓰였다고요. 생각해보세요. AI 거품론이 진짜라면 6월 반도체 수출이 왜 199% 늘었을까요? 물건이 안 팔린다는데 수출은 사상 최대급이에요. 펀더와 뉴스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들이 하락의 원인이라기보단 이미 팔기로 정한 쪽이 8명분으로 가져다 쓴 재료에 가깝다고 봐요. 하락을 이 뉴스들과 하나로 꿰어보면 마치 잘 짜인 수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증명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빠질까요? 하루에 마이너스 9%씩, 그것도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로. 여기엔 진짜 구조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예요. 올해 5월 한국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딱 그 한 종목만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가 1% 오르면 2% 버는 상품, 반대로 1% 빠지면 2% 잃는 상품이죠. 여기에 개미들이 얼마나 몰렸냐면 출시부터 6월 중순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만 8조 2천억 원, 그중 하이닉스 레버리지에만 4조 6천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핵심을 아셔야 해요. 이런 2배 상품은 매일 장 마감 무렵에 비중을 다시 맞추는 매매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주가가 빠지는 날이면 이 2배 상품들이 마감 때 더 파는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4%로 끝날 하락이 종가 무렵에 마이너스 6, 7%로 증폭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연구원도 이 단일 종목 2배 ETF가 기초자산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여기서부턴 제 견해예요. 이런 장치가 깔려 있으면 적은 돈으로 종가를 흔들기가 너무 쉬워져요. 파는 쪽은 자기가 현물을 파는 동안 인버스를 사서 이익을 2배로 챙기고 다음날 저점에서 다시 2배 롱을 살 수도 있죠. 파는 것도 되사는 것도 흔드는 것도 이 시장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판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 잘 버텼는데 아침에 창을 켜보면 이미 시초가가 무너져 있는 거. 이게 왜 가능했는지부터 볼게요. 전에 환율편에서 다뤘죠. 원래 우리 외환시장은 새벽 2시면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뒤에 열리는 런던, 뉴욕장에서 환율이 움직여도 우리 시장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 움직임이 다음날 아침 개장 때 한꺼번에 갭으로 몰려오는 거죠. 게다가 밤 시간대는 거래가 아주 얇아서 적은 돈으로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외국인은 환율이 불리해지면 주식도 같이 던지니까 밤사이 환율 한번 흔드는 게 다음날 아침 매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구멍이 이번 달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2026년 7월 6일 우리 원달러 외환시장이 24시간 무중단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새벽에도 실시간으로 거래돼요. 왜 이렇게 바꿨겠어요? 바로 그 아침 갭 리스크를 줄이려고요. 실제로 2년 전 새벽 2시까지 딱 한 번 연장했을 때도 아침 갭 변동성이 41.6%나 줄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럼 환율이 계속 올랐겠네 하시면 아니에요. 최근 원달러는 오히려 1,551원에서 1,493원까지 내려왔어요. 원화가 강해진 거죠. 저는 이 안정에 방금 말한 24시간 개장에 영향도 있다고 봐요. 자는 사이 흔들 수 있던 그 구멍이 좁아졌으니까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새벽엔 거래가 더 얇으니 큰 주문 한 방이면 오히려 더 급등락한다고. 그래서 이건 아직 결론 안 난 실험이에요. 여기서부턴 제 견해예요. 근데 저는 방향보다 판이 정비되고 있다는 쪽에 주목해요. 흔들기 좋던 야간의 구멍이 이번 달 막혔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부는 저평가 기업 압박까지 시작했고요. 세력 입장에선 장난치기 좋던 시절이 하나씩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어제 폭락의 정점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말했죠. 국민연금은 상반기 내내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사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20.8%를 훌쩍 넘어 약 30%까지 부풀어 올랐어요. 유예가 끝나는 7월, 규칙상 이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증권가에선 이걸 다 팔면 최대 51조에서 57조 원, 이른바 60조 매도설이 돌았죠.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갈게요. 국민연금은 개미를 배신하려고 판 게 아니에요. 비중이 규칙을 넘겼으니 안 팔면 규정 위반이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파는 국내 주식의 큰 덩어리가 뭐겠어요? 바로 그동안 제일 많이 오른 반도체와 IT. 안 그래도 세력이 끌어내리던 자리에 국민연금의 강제 매도까지 겹친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갈게요. 국민연금의 매도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순전히 비중 규칙 때문에 하필 이 시기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턴 제 견해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세력이 반도체를 끌어내리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이 더 커졌고요. 우연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낀 건 개미들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이자 오늘 가장 견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팩트 하나만 깔고요. 한국 증시 여전히 싸요. 코스피 PBR은 1.9배인데 미국은 4.9배, 대만은 4.0배예요. 글로벌 대비 확연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 반도체를 빼면 코스피 PBR은 1.2배. 반도체 방산조선 원자력 4개 섹터를 다 빼면 1.0배로 뚝 떨어져요.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아직 자산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는 이미 비싸졌고 그 밖에 나머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아직 바닥에 싸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개인 전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쪽은 지금 그 물량을 개미와 국민연금 강제 매도에 얹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다음 수순은 뻔해요. 이렇게 다시 싸진 반도체를 저점에서 다시 매집하고 그 주변에 널려있는 싼값의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까지 같이 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모았을 때 반도체만이 아니라 국장 전체를 다시 들어올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거 여기서 이어져요. 흔들기 좋던 판이 지금 하나씩 정비되고 있어요. 야간 외환의 구멍은 이번 달 24시간 개장으로 막혔고 정부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서 밸류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어요. 장난치기 좋던 시절이 끝나간다는 건 뒤집으면 이제 제값을 향해 갈 때가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근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가 깨지는 조건도 하나 놓고 갈게요. 만약 반도체 수출과 실적이 진짜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땐 이건 세력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진짜 사이클의 끝이에요. 지금까지의 제 해석은 전부 폐기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판단의 틀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장 내일이 편할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뜨거우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서 악재고요. 설령 낮게 나와도 4월에 휴전이 깨지고 중동에서 다시 포성에 오가는 지금은 그 6월 숫자 하나가 안심 재료가 되긴 어렵습니다. 호르무즈로 유가가 다시 튀는 국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일 국장도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처음에 드린 렌즈 기억하시죠? 주가는 결국 큰 손에 돈이 정한다. 오늘 우리가 본 게 딱 그거였어요. 반도체를 끌어올린 것도 리스크를 핑계로 끌어내린 것도 그 위에 국민연금 강제 매도까지 겹친 것도 전부 큰 돈의 움직임이었어요. 회사 실적은 그 내내 멀쩡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가 무섭다고 따라 파는 게 아니라 그 큰 돈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이 이렇게 싸진 반도체와 그 주변 싼 종목들을 다시 담으러 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요. 영원히 내리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던 차트도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방향을 되돌리거든요. 문제는 그 반등이 올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지금 이 하락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오는 대신 상황을 냉정하게 뜯어보고 시장을 보는 눈을 한 뼘씩 넓혀가며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 반등은 언제나 그런 사람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오르는 계절만이 아니라 그 사이 훨씬 넓어진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하락이 진짜 사이클의 끝일까요? 아니면 큰 손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순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이 미친 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